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미 헬레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줌에 들어오신 저희 PCK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장상연합회를 통해서 많은 수녀님들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위기 상황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도 또 전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비대면 장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내년 1월 1일이 세계 평화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55년 전부터 교황님께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요. 올해가 55차 담화문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55년이나 평화 메시지가 전 세계에 반포가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평화 메시지에 관심을 얼마나 가졌는지 좀 반성해 보게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2019년이었나요? 2019년 8월에 창립을 하면서 이제 매해 1월 1일 나오는 교황님 평화 메시지를 저희 평화 단체니까 그 평화 메시지를 1년 동안 활동하는 기반으로 삼자, 이렇게 취지를 걸고 해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해서 올해가 3번째 세미나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교황님 담화를 가지고 공부하는 단체가 교회 내에 그동안 55년 되도록 어느 단체가 있었냐, 박스 크리스티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줌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수녀님들께서는 이 자리가 그만큼 뿌듯하고 의미 깊은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뿌듯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예수의 이흔관 신부님의 기조 발제, 그 담화 내용에 대한 신부님의 소회를 담은 발표를 듣게 되실 거고요. 이어서 이 담화를 1년 동안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PCK의 연구 이사를 맡고 계신 박문수 님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한 1시간가량 듣게 되실 텐데요. 발표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표가 끝난 뒤에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1시간은 이번 담화의 주제 중에 하나인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에 관련된 일종의 대담이라고 할까요? 청년들과 함께 대담하는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이은관 신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예수회라는 미소한 수도회에 청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스 예수회 청년센터에서 사목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로 저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대 간의 대화, 특별히 교황 담화문에서 첫 번째 주제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학적으로 이렇게 5페이지 되는 교황님 담화문을 학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저에게 버거운 일이라 생각해서 저의 삶의 자리의 문제, 그리고 제가 이 담화문을 읽었을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 저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짧은 발제문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거나 또 뭐 나누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줌을 통해서 질문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대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저는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 담화문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문제로 갖고 왔을 때 교황님의 담화문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3년 전에 제가 전국 부제 모임, 저는 서품 받은 지 3년 이제 넘어가는 사제인데요. 3년 전에 제가 부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부제 모임이라는 것이 교구와 수도회 차원에서 6월 달에 열렸었습니다. 2018년이죠. 그 부제 모임에서는 여러 종교를 탐방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는데 불교도 가고 정교회도 가고 개신교도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기관 내 평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교황청 대사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에는 교황 대사님이신 현재 교황 대사님이신 알프레드 슈아레브 대사님과 이 부제님들의 어떤 짧은 간담회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교황 대사님에게 질문할 시간을 저는 조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제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또 사람이 많으면 좀 어떤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교황 대사님이 교황님이 방문하신 뒤에 파견되셨기 때문에 교황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미션을 받고 한국에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에 교황님을 그 서강대학교 사제관 공동체에서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황님이 한국 사회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당시에 한국의 고통에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교황님이 예수회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위로하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한국 사회를 고통과 연결지어서 그때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아레브 대사님에게 제가 조금 당돌한 질문을 드렸지요. 당신께서는 외교관으로서 교황 대사로서 이 한국 사회에 파견되어 오셨을 텐데 그렇다면 당신을 파견한 분이 어떤 지향, 어떤 특별한 미션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라고 손을 들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황 대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굉장히 당돌한 녀석인데 이런 느낌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는데 교황님은 남북의 평화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슈아레브 대사님이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퍼스널한 개별적인 대화였고 어떤 누가 기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교황님이 기억하는 한국은 세월호와 더불어 남북 분단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민족 그게 한민족이라고 이해하고 계셨다고 저는 2018년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3년이 지난 2021년 11월 저는 또 한 번 교황 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2021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한 2달 전쯤에 서울대학교 종강미사에 저도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스 예수의 청년센터의 사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미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게 된 거죠. 그날 주례자로 슈아레브 대사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사를 잘 마치고 끝난 후에 사제들과 교수님들 몇몇 학생들과 함께 교황 대사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저는 다시 2018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대사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3년 전 교황님이 남북 평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종전선언 등 다양한 평화의 움직임이 이 한반도에서 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 대사님이 교황님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임무가 있다면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대사님의 표정은 3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한 10여 분간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의 주제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교황 담화문을 통해 되짚어보는 그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평화, 교육, 세대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대사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제55차 세계평화의 날 교황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지역적인 현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저는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면서 우리에게, 특히 한국인 그리고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당면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될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면 비단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체제 안정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전 세계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슈아레브 대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황님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었고, 이번 담화문의 내용도 한반도의 상황에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도 저는 개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날 교황 대사님이 한 이야기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조금 더 나눌 텐데요. 역시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기록자가 따로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라 대사님의 공적인 발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견해를 제가 들은 걸로 전제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영적인 의미에서 교황님 메시지의 반복이라는 의미로 이번 담화문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대화, 교육, 노동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제안사항으로 교황님이 이 담화문에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사항은 모두 교황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주제들의 반복입니다. 리피테이션. 이 반복이라는 의미는 이 반복은 강조라는 의미에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같은 주제를 또 한 번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게 하는 초대인 것이죠. 그 의미에서 이 초대를 받은 이들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인 견해를 넘어서 더 큰 영적 의미로 이 담화문을 듣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먼저 세대 간의 대화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세대 간의 대화에 대한 시도로 교황님께서는 이미 어른들의 지혜, 교황님의 저서이기도 한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 세월의 지혜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번역으로는 어른들의 지혜, 노인들의 지혜로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출간된 책은 세월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경청하도록 먼저 초대합니다. 이 부분은 현대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오해를 살 수 있기도 한데요. 소위 한국 사회에 라떼는 말이야를 떠올리게 하거나 또는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꼰대라는 언어가 있죠. 권위주의적인 기성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했을 때 이 꼰대의 가치를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님이 초대하는 세대 간의 대화는 매우 상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납니다. 이 담화문에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이야기의 전달이 아닌 서로의 말을 경청, 공유, 동의, 함께 걷기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세대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상징으로 표현하자면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나 서로가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교황님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선 경험, 달리 이야기하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삶의 지혜, 이것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포함합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보존되고 전달될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양태에 근거를 둔 아주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도 없죠. 선생님이 없는 학생은 배울 수가 없고 부모나 선생님이 없는 인간은 사회화될 수도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선대의 업적과 경험이 없이 후대의 현재와 미래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어른의 경험이 나뉠 장애는 젊은이들이 역시 없다면 어른의 경험이 나뉠 장애 또한 젊은이들이 만약에 없다면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로는 나눌 장이 필요하지만 그 나눌 장에는 젊은이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에서 받았던 것을 함께 가꾸어 나가거나 새롭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른들의 지혜가 나뉘는 장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제가 제안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나뉘는 그 장이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세미나 장이 되었든 미디어의 장이 되었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가 더욱 매력적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 교황님 담화문에 나오는 어른들의 지혜를 잘 나눌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제가 구현하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한 저는 세대 간의 갈등을 개별적으로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숙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수도 생활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이 부분, 종교적인 언어로는 위안이자 은총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사회 2022년 현재 한국 가정공동체에서 어른 세대들과 젊은 세대를 동시에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어른 세대가 사는 집이 따로 있고 젊은 세대가 사는 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반면 수도 공동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같은 공간에 마주할 때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방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달려 있겠지만 그리스도교의 기본 정신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정신은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움직임입니다. 교황님 담화문에는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정신이 다음과 같은 언어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월의 지혜, 노인은 젊은이의 지지, 애정, 창의성과 활력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에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이 담화문에서 제안된 사랑의 계명이 실현되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생활에서 제가 경험하는 실천적인 세대 간의 대화의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배 세대가 일구어온 것들에 대한 후배들의 인식과 알아차리는 거죠. 선배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를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7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그 선배 회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업적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건강한 존중, 인식, 알아차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사도직, 산업문제연구소,
예수위원들, 저의 경우에 제가 예수위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의 질, 피정의 질, 영적 지도, 동반했던 그 역사들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그 자리에 현재 가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주어진 거죠.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나는 이미 초대받았고 그것들은 선배들이 이미 해왔던 업적 혹은 사명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존경 혹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강한 비평.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비평할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후배 세대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 그 선배 세대들은 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제 신부님이 이제 그 환갑을 마주하고 계신데 제가 책임자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신부님은 저보다 20년도 더 선배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부님은 저의 권한을 존중하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창의성이나 활력을 아주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대화는 아주 긍정적으로 힘을 만들어냅니다. 신부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신부님이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대화는 너무나 쉽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공동체 생활에서도 아주 필수적이면서 늘 화두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매일같이 반복될 것이기에 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존중하는 태도, 선배들의 업적을 알아차리고 그 결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비평할 것들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비평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룰 것이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글피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마주해야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대화는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 모두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과 오늘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그날의 컨디션과 나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가 없을 땐 당연히 미룰 수밖에 없죠. 그러니 무엇이 더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고 다루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더 실천적으로는 대화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것이 어른 세대이건 젊은 세대이건 그 대화하는 이의 마음 자세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황 담화문에서도 제가 읽은 히든, 숨겨져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의 전제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 것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대화는 출발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대화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협력을 향하는 그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대화는 출발이고 목표는 협력, 함께 활동함, 일함입니다. 교황 담화문에서 워크, 노동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신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빠르거나 하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다들 제 목소리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교황 대사님을 만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11월 교황 대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대사님은 한국 사회에 당면한 이슈를 분명히 평화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드린 두 번째 질문, 이 2021년 11월 현재 당면한 그 한국 사회에 교황님께서 대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교황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실까요? 교황 대사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이었죠. 이 평화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과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은 이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정치 세력과 언론과 세대, 젊은이들 포함하여 이것이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조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대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에 대해서 대사님의 분석은 거기였고 대사님의 그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죠. 평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평화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대 간의 대화 이야기와 교육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회원이기에 너희 예수회원들은 이라는 그 발언을 이어가셨는데 예수회원들은 특별히 대학 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니 대학에서 평화의 가치에 대한 수업을 열고 개설해야 하고 젊은이들에게 이 평화의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는 평화에 대한 가치를 세대 간에 더 공유하고 이야기할 장을 건강하게 마련하고 사회가 그 장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담론으로서의 평화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평화를 선택의 문제로 옮겨 놓았다는 그것이 언론과 정치 세력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는 평화는 선택이 아니다. 특히 남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비롯해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된 이후에는 저는 뭐 추가 질문으로 그 얘기도 했었는데 교황님의 세컨드 비시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 수준으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대화, 담론을 이어나가는 목표는 협력입니다. 2014년 제가 7년 전쯤에 아니죠. 정확하게는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제가 태국에서 아시안 신학자인 마이클 아말라도스 신부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살면서 종교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태국에 있는 절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마이클 아말라도스 신부님은 예수회원이자 인도, 힌두이자 본인을 가톨릭 사제이자 예수회원으로 묘사하시는 분이죠. 그 신부님은 자신이 인도에서 태어났으니 힌디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가톨릭 사제로서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여쭤봤죠.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은 종교 간의 대화, 힌두와 힌디,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와 이 가톨릭 교회의 대화에 아주 열려 있으시겠습니다 했더니 신부님은 자신의 대화에 관심이 크게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대화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 본인의 정체성을 힌두면서 가톨릭 사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 사람들이 믿는 가치를 어떻게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힌두의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과 가톨릭의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대화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화보다는 협력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기서 저는 신적인 노동의 의미를 조금 발견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함께 협력하는. 대화는 출발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반면 대화의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협력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실제적인 삶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클 아말라도스 신부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개별적인 만남에서 온 것이라서 어떤 레퍼런스가 불분명한 건 좀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 간의 대화는 협력으로 나아가는 출발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지역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평화의 날 담화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할 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교황 담화문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교황 담화는 실천적인 제안이면서 정치인들과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반도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남녀에게 좋은 성찰 질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대화로 평화의 가치에 대한 교육의 확대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장을 넓혀가도록, 그리고 기업, 컴퍼니 또한 이러한 평화의 장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황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세대 간의 대화의 장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력은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끄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월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 장을 만드는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디어와 젊은이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따른 채널들, 그것이 온라인이든 메타버스이든 그것을 활용하고 그 매체와 그 채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력은 젊은이들의 눈과 귀의 감각적인 부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대화에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화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노동, 워크인 것이죠. 또는 함께 움직이고 일하는 것, 코워크, 협력이죠. 보다 실천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화가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되거나 새로운 시도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교황님 담화에 나오는 대화는 대화에서 출발하여 노동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동은 제가 예수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에서 하느님이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존재로 묘사되는 그 노동, 다시 말해 창조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하느님의 신성한 활동에 가까운 그런 노동 일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대화가 노동 또는 하느님의 창조하시는 활동에 인간이 협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발표에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은 이따가 저희 대담하면서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TCK 연구이사이신 박문수 박사의 실천 방안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주제를 설명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평화를 얻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지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모순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존하고 있는 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간 대화이고, 그다음에 노동, 뭐죠? 교육이죠. 그러면 이 세대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왜 지속적인 평화 구축의 조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럼 세대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왜 지속적 평화 구축의 조건이 되느냐 하면,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현재의 삶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모든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대화가 지속적인 평화 구축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노동의 경우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노인 세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동시장으로부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갑갑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과거 같으면 꿈을 꾸는 세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또는 기성세대들이 일자리를 주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적 평화 구축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노년 세대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녀 부양과 또 부모 부양이라고 하는, 또 자신의 부모들을 부양하면서 그 자기들에게 투자를 많이 안 해온 세대들이고, 또 이른 시간에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존의 문제와 연결돼 있었고, 또 노후의 복지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속적 평화 구축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교황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이제 쓰레기 문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쓰레기 문화는 쓰고 버리는 문화라는 뜻이죠. 근데 이 쓰레기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들과 노인 세대들을 현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쓰고 버리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은 과거에는 버림받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쓰레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아주 그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두 계층은, 두 세대는 동맹을 이루어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되는 동맹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님은 이런 쓰레기 문화에서 두 세대가 동맹을 맺어서 이 현실을 타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이번 평화의 날 담화도 그런 맥락에서 세대 간의 대화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평화교육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사회는 또 특히 정보사회를 지나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운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의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늘 배우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진입해 있다 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 현 세계,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 사회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평화를 얻기도 어렵고 얻은 평화를 지속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의 문제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이런 생각을 저희가 받들어서 특히 한국 PCK는 이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해보았는데, 우선 실천 방향은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세대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국제적인 맥락과 한국적 맥락을 잘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국제적인 맥락, 지금 교황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인 맥락과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세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가면서 올 한 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에는 세대 담론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에 따라서 구분되는 그 세대만이 아니고, MZ 세대라고 있잖아요. 밀레니엄하고 Z 세대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386 세대라는 이름을 들어서 지금 이제 586, 686 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세대라고 불리는 그 이름 자체가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미셸 푸코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진 생각이고, 그 의도는 자기 편을 만들려는 생각. 그래서 사회 안에서 또는 이런 언론의 지형이나
또는 이 권력 지형 안에서 자기가 더 큰 권한을 갖게 되고 또는 헤게모니를 쥐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진 말들을 담론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도 전형적인 담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이 세대를 훨씬 더 잘게 쪼개는 경향이 있죠. 저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세대는 그동안 3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세대 차이를 이야기해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10년 단위로 쪼개지고 또 5년 단위로 쪼개지고 3년 단위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본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규정하고 또 그 MZ세대라고 하거나 Y세대, Z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세대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규정을 할 때 그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대 안에 이 세대론을 얘기를 할 때 세대론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대가 잘게 쪼개지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세대가 절대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세대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세대 안에서 젠더 간의 갈등 이것도 크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세대 내 갈등이 그에 못지않게 또는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못지않게 세대 내 갈등도 중요하다. 그리고 세대 내 갈등이 젠더 갈등뿐만이 아니고 뭐 같은 성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서 또 관심사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세대 안에서 갈등이 더 크거나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밝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 담론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또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가지면 덜 갖는 구조죠. 그러니까 노년 세대가 많이 가져가면 청년 세대가 가질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65세,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거. 그걸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세대 게임의 논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치 세대 게임의 논리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 담론과 세대 게임의 논리를 넘어서 정확하게 그 세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두고 이거를 평화 문제와 연결시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대화 정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하고 또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담론과 무관하게 존재해온 이런 계급 문제로서의 청년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지원하고 또 청년들이 그런 것을 할 때 옹호하는 것이 우리 교회 또는 우리 PK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큰 네 가지 기조에 기초해서 네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라인 포럼을 또는 이제 웨비나를 그 세대와 평화라는 주제로 3차례 정도 할 생각입니다. 3월, 4월, 5월 각각 1회씩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3월에는 이 한국에서 세대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한국 사회에서 세대 담론의 정치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먼저 이해한 바탕에서 세대 담론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3월에 다룰 예정이고 4월에는 이 세대 논의가 평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세대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연구는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교회 차원에서 세대와 평화를 연결시켜서 연구하거나 또 이런 것을 공표하는 이런 행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세대와 평화를 연결시켜서 우리
이 올해 55차 교황의 날, 이 평화의 날 담화의 주제에 충실하게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5월에 지속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서 세대 간의 대화, 즉 주제와 방법, 그 세대 간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인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세대 문제가 평화 문제나 또 경제 문제 또는 계급 문제 이런 거가 연결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고려해서 세대 문제에 접근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TCK 평화학교인데요. 그 평화학교의 입문 과정은 이미 저희가 강사진을 40대 이하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했더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이 평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또 기성세대들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령을 점점 낮춰갈 생각이고, 심화 과정도 세대별로 고르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사진에서 고르게 구성하고 또 강좌 내용에도 세대 간 대화가 가능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짤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생각인데요. 이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노년 세대와 그 청년 세대 간의 갈등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면 과거와 같이 이 20대 후반이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중반이나 후반이 돼도 독립하지 않는 자녀들과 또 노년 세대에 진입한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에 접어든 부모 간의 이런 세대 문제들도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갈등 관리가 단순히 청년과 노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세분화된 그런 갈등의 구조들을 살펴서 이 각각에서 어떻게 세대 갈등을 세대 통합 또는 세대 간의 동맹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후반기 때 해서 완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적어도 그 연구가 끝나는 일부 끝날 때마다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 활동은 노동과 또 기본소득의 문제, 청년과 노년 세대 간의 갈등 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데 이런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포럼이나 회의체나 기구에 TCK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대선 기간에 이런 상기 이슈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저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탈모제 그것을 국가가 이제 비용을 낸다고 했던 그 쟁점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뭐 건보 재정을 쓸만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세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찾아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빨리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들, 또 그런 프로그램들에 저희가 옹호 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큰 사업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TCK 연구 이사이신 박문수 선생님의 세미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청해 들었고요. 저희가 좀 대담을 좀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잠깐 참가자들 자리 좀 정리하는 사이에 이거 테이블 좀 안 쓰죠?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대로 두세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 지금 이은관 신부님의 그 교황님 담화 메시지에 대한 정리라고 할까요? 신부님의 소회를 곁들인 정리 내용을 들었고 또 이어서 저희 PCK의 실천 방안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바탕을 두고 오늘은 신부님도 젊으시고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청년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평화 건설의 도구인 세대 간 대화와 교육 그리고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관해서 청년들의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랄까 노인은 이제 경제적인 생산을 이제 그만둔 연령상 그만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층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노동이 인간이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점점점 줄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노인도 청년도 좀 폐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형제 그리고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그리고 세월의 지혜 같은 책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서로를 폐기하는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나 신부님은 현실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계신지 노인을 폐기하고 있거나 내가 좀 폐기당한 느낌이 들었다거나 그런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지 좀 그냥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누군지 좀 소개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니까요. 네. 자, 이전수 선생님부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네, 저는 이전수 라파엘이고요.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문화라고 하니까 좀 되게 어려운데요.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하도 2030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잖아요. 특히 청년 문화, 청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고 그런 걸 통칭해가지고 청년 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치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청년 담론이 되게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요즘에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청년 담론을 너무 유행처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워낙 특히 교회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는 이제 청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 담론 안에서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만들게 되는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문화는 교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도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이런 폐기문화가 특히 청년 담론을 좀 과도하게 소모하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그냥 신부님께서. 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정환 젠마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주신 질문지가 상당히 평소에 제가 쓰던 단어들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 질문지에서 저는 마지막 질문에 좀 주목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국 사회는 교황님이 말씀하신 이런 폐기 문화에서 자유로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흘러나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폐기 문화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사회가 흘러온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갈등을 나누는 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근대 이전에는 노비, 머슴 이런 것들이 있는 신분격차 문화가 있었고 일본 그 군사 점령 시기에는 군사 점령에 따른 그런 격차가 있었고 그리고 전쟁으로는 우리가 분단을 겪었고 산업화 시기에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벌어졌었고 민주화 시기에는 빨갱이냐 아니냐라는 딱지를 붙이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이유를 지나서 정보화 시대에는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층과 아닌 계층의 격차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정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인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IT 산업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정보 격차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격차들이 결국은 세대 격차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신자유주의의 근본 문제가 노동을 생산성의 차원에서만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 노인 계층의 경우는 노동을 하기 어려운 신체와 그런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떨어지는 생산성을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거를 단순히 정말 비용 취급해서 낭비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저기 지금 떠밀려서 다니고 있고 좀 귀찮은 취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과 노인에 대한 폐기 문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아지게 하려면은 우선 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시선을 먼저 걷어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네. 아까 이야기 많이 해서 저는 뭐 새로운 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폐기 문화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 구조에서 더 손쉽게 쓰고 또 손쉽게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혹은 더 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 것이 그 폐기 문화의 어떤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저도 이제 비정규직 직원이 현재 한 명 있는데 그 부분을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바꿔 나가야죠. 왜냐면 비정규직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 문화라는 것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2년 동안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기간에 다시 불안정한 노동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쫓겨나는 걸 전제하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제가 기업이라면 저는 수도에 있지만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2년 안에 기업이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그 정부가 됐든 공기업이 됐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교황님 밤화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기업이나 그 고용주 현실이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럼 정부가 그런 것들 좀 지원할 필요도 있고 폐기 문화를 바꿔가는 것은 사실 사회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또 세력화해서 또 바꿔나가는 걸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좀 떠오르는 것을 좀 이야기를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이 대담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좀 교황님이 말씀하신 그 문화로서의 그 폐기
라는 것을 우선 이제 저희가 대담하는 주제 첫 번째 그냥 간단한 키워드로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게 이 폐기 문화가 사회,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회 곳곳에 평화를 깨는 주요 문화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이걸 이제 굉장히 우려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담화도 그 평화 건설의 도구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세대 간 대화,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노동 이렇게 설정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세대 간 대화를 가장 첫 번째 그 노인도 청년도 지금 폐기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 두 세대가 어떻게 하면 세대 간 대화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를 가장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주제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와 그 노인 세대 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인 것 같은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냥 솔직하게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솔직한 그런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전수 씨는 2030 얘기는 요즘 많이 하는데 너무 소모적으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 특히 대선 앞두고 더 좀 심한 경향이 있죠. 그런 것과도 연관시키면서 이 세대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잼마 씨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대로 인한 계급 갈등이 계속 연면하게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인간의 가치를 어쨌든 생산성으로 재단을 한다는 게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세대 갈등이 결국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노인에 대한 혐오가 좀 많이 만연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딱이라는 단어. 근데 그 틀딱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청년층이 노인의 어떤 점을 혐오하는지 결국은 가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딱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1호선이나 그런 지하철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니는 젊은이들한테 또는 임산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니는 그런 노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어떻게 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에 대한 그런 용어였는데 저는 이 틀딱의 이미지 빈곤 혐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가장 향하기 쉬운 방향이 그게 노인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층이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보고자 하고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들은 좀 주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빈곤층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더 많이 보고자 하는데 그런 청년들일수록 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여기저기 세계의 기업 간에 막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벌고 하는 자본가들을 직접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는 거예요. 특히나 비정규직 또 요즘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서 내가 회사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그 세대 격차 그리고 동네에 따른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더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유한 노인이라든지 내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난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내가 마주치는 건 내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혐오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을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가 어떤 실천을 교회에서 해 나가야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계속 제자리 맴돌게 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거는 노화에 대한 어떤 부정과 불안감
미디어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은 안티에이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를 어쨌든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꾸 여겨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는 좀 없애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진부하게 그 서로 간의 어떤 존중이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빈곤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빈곤 두려워하고 뭐 노화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청년의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대체로 그 대화의 기술을 잘 모르고 대화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할 줄 모르니까 대화를 하다가 감정적으로 조금 상하게 되면서 싸우게 되고 결국엔 대화를 포기하고 서로 등을 돌려버리는. 그래서 좀 대화의 기술을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꼭 학교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라도 저희가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나 사회 안에서 대화의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그런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진부한 답변을 남겨놓습니다. 이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은관 신부님 발제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한 부분인데 그 세대 간의 대화 파트에서 세대 간의 대화는 매우 상호적이다라는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아까 제가 계속 저의 생각은 일관적이에요. 이 자본주의적인 그 생산성이라는 깍지를 떼고 서로 마주 봐야지만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상호적인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생산성이라는 시선을 걷어내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세대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고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시키는 거를 시민들이 힘으로 이루어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0% 넘는 지지율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올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또 뭐 노인들도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심고 싶으면은 진짜 세대 간의 그 대화 단절을 없애야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표를 또 끌어올 수도 있는 물론 젊은이의 입장이 뭐 무조건 노인의 입장이 수용되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통일이 되어야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큰 갈등 구조 없이 굴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대화의 기술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고 그다음에 대화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 빠른 사회 변화에서 빚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노인들이 가장 크게 겪는 문제가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 사용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왜 노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노인들은 지금 빈곤한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위한 기업이 자본이 그거를 만들어낼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인은 사회에서 지금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삶의 지혜, 그러니까 뭐 기술적 노하우를 포함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보존이 되고 전달될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노인들이 이런 것들을 젊은이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장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태극기 부대들이 나오는 게 실제로 거기서 태극기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내 목소리를 사회에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짜릿한 경험이라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장을 잘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 거의 뭐 새로운 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사회가 엄청 변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변화인데요. 그 기대 수명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라는 표현을 쓰기 참 민망하지만 사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뭐 좋은 혜택들을 포함해서 수명이 연장된다면 좋은 거겠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그 시기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 기대 수명이 생각보다 빨리 연장되니까 그 이후의 세대에게 어떻게 대화할지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90세 이상의 인구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60대면은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0대 남성, 여성을 바라볼 때 노인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은퇴는 하지만 새로운 구직 활동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지금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기본적인 하여튼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마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류의 문화는 계속 연습과 누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10년, 20년 뒤에는 또 큰 이슈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막연한 기대를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생물학적인 그 새로운 사태인 것 같고 굳이 두 번째를 하자면 이번에는 젊은 층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본인들의 그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작년 재작년에 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live only once인가요? 뭐 그래서 한 번만 사는 인생. 굉장히 짧은 단타적인 삶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마치 나에게는 그 60대가 없는 것처럼, 60대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50대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 이유도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젠마자매님이 얘기해준 부분이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문화가 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 그게 진정한 매력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좀 허탈해할 것도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욜로의 문화 안에서 놓여 있으니까 저는 그건 청년 세대의 잘못도 아니고 이 구조가 가져다준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2020년, 2021년을 만든 거죠. 뭐 팬데믹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심어져 있는 이 단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뭐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단타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든 이 사회 구조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뭐 다 분석할 힘은 없어요. 근데 그냥 현상으로만 보자면 젊은이들은 단타적인 삶에 많이 꽂혀 있고, 그러니 당연히 그 이후의 세대, 혹은 선배 세대, 혹은 부모 세대,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여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내 단타적인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채워나가야 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생물학적인 변화고, 하나는 분명히 그 단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나머지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왜냐면 아까 신부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미디어와 젊은이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따른 뭐 채널을 활용하고 그 매체와 채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매력은 젊은이들의 눈과 귀의 감각적인 부분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재미있게 와닿았는데요. 우선 MZ세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희도. 막 눈과 막 이런 그런 막 현란하게 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다 느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뭐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채널 제일 핫한 게 틱톡이죠. 노인 세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어르신들 유튜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플랫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인 세대가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자본주의적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흘러가는 얘기가 노인층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청년들 자신의 어떤 고충? 여기 지금 두 분은 정규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뭐 고충이랄까, 아니면 이 노장년층한테서 받는 불편함이랄까,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지 않았나,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실제로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최근에 할머니가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 저희 이제 딸애들 세대랑 저랑 이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대화를 할 때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화 말고 네.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물며 가족끼리도 이런데 생명부지에 모르는 세대끼리 대화를 촉진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 이 세미나 내용이 평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특히 평화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가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아마 아무 얘기도 못할지도 몰라요. 특히 한반도 같은 상황에서 이 노년층은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난 옛날 일인데 그거 아직까지 갖고 있어서 뭐하냐, 청년층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를 그게 깊은 상처겠다라고 수용하고 시작을 해도 할까 말까, 얘기가 진전될까 말까 하는 차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화와 관련돼서 세대 간 대화를 하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평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세대 간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청년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준비된 질문이 아니고 이거 너무 질문이 더 어려워졌는데. 그냥 소박하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저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유, 이런 거는 답사하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니까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는데, 평화에 대해서 이은관 신부님 자료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아까 발제하신 내용 중에 대화는 출발, 목표는 협력, 그 파트 네. 중에서 평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평화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교황 있었어요. 대사님. 네, 교황님의 말인데, 교황 대사님. 대사님. 네. 근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평화를 강요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는 사실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없는데, 강자와 약자, 이제 만약에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으면은 너네 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대화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자의 횡포가 없어져야 약자의 투쟁이 멈추지 않을까. 이거를 왜 약자에게도 똑같이 너 강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강자도 똑같이 너 약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보고 다른 선택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생각이 좀 떠올랐었고, 그리고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 좀 예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약자에게. 그러니까 너 그렇게 투쟁적 언어 쓰지 말고 예쁜 말 해야지 우리가 들어주지라고 하는 게 톤 폴리싱이라는 사회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그런 오해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이 한국인만의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이 세대마다 진짜 다 다른데 이거를 국가에서 조사를 매년 해요. 매년마다 그 통일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평화의식 조사라고 해서 매년 이제 나오고 아직 2022년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매년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이 보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지 세대별로, 성별로 뭐 이렇게 나눈 것들이 있고 또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1년 동안 어떠했는지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단에 대해서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민족 간의 화해의 개념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통일이나 대북 정책 등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매년 조사하는 게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조사 자료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화 의식을 개선을 한다. 뭐 젊은이들이 아까 이제 뭐 평화에 대한 뭐 옛날 일인데 뭐 다 지금까지 끌고 와서 뭐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젊은이들의 평화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우선 젊은이들이 평화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준화된 자료가 일단 없어서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선이란 단어가 있는 거 보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평화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되게 기성세대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화 교육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PCK는 이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결국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연대의식이 강화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분쟁 이슈들은 다 제각각의 얼굴을 하고 있고 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각각의 내러티브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그 시스템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흘러가요. 예를 들면은 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중들이 문제 의식을 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거기서 가해지는 국가 폭력이 있을 것이고 국가 폭력에 또 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결과물 이게 모든 과정의 이슈와 분쟁 이슈에 대입해보면 이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강조하는 그 시스템의 끝은 결국 연대의식의 강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교육이 성공하려면 결국 연대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더 방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좀 선명하게 목표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부님 해주시죠. 청년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너무 많은 말씀을 다 하셔서 딱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일단 평화라는 말 자체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이게 개념적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대 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이 개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전쟁하다가 무기 놓고 이제 그만 싸우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말 예쁘게 하는 걸 평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그런 개념조차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뭔지 말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평화요?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평화라는 개념도 잘 모르는 상태라서 뭔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어떤 이슈별로 주요한 이슈별로 이런 문제에서 이런 어떤 평화가 서로 어그러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론장이 조금 더 네. 마련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뭐 할 말이 이거 여기서. 네. 그래서 그때 그 공론장에 올릴 때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강자와 약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토론식으로 띄워서 이 중에 너가 생각하는 평화에 더 가까운 쪽을 편들어라 라고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대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부터 다져나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응용화돼서 어떤 이슈를 보고도 여기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어떤 담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훈련된 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 이슈를 패스하겠습니다. 패스도 되는군요.
되는 거였어요? 지금 두 청년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 PCK에서 하고 있는 교육, 평화 교육, 그리고 평화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2년 동안 한다고 해왔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많이 못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참 많구나 이런 걸 새로 생각하게 됐고요. 이전수 씨가 얘기했듯이 평화라고 한 단어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 의미 스펙트럼. 그래서 그 의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고 또 교육을 찬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새로운 각오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만 아까 강자와 약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한다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저는 강자의 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우리 교황님 이번 메시지에도 이런 평화 문제 얘기할 때 무관심해지는 사람과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동안 두 개만 있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은 제3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제3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평화를 교육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좀 새로운 각오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그러면 좀 어려운 주제를 했으니까요. 좀 쉬운 주제로 그냥 청년들이 장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나? 중장년층으로부터 청년들이 좀 난 이런 뭐 격려가 됐든 뭐가 됐든 난 노년 중장년층한테 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라는 게 혹시 있는지 평이하지 않나요? 이런 주제는? 그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것도 어려운데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오늘 이 기회에 한번 해보죠 우리 네. 이현수 씨부터. 네. 그냥 아무 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너무 힘든 그 일상이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게 되게 반복이 되는 반복적인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출근해서도 편하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피로가 당연히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시간을 가질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저희 또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도 워낙 직장을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 쉬고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 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을 제대로 누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년층이 이제 노인분들이 혹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쉬라고 쉬라고. 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른분들이 너무 젊은이와 빨리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앞서서 너무 선을 넘는 질문들이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하면 내가 얘 이만큼까지 아니까 얘와 친해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호구조사식의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으면 취향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처음 만난 자리면은 뭐 키가 크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날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날씨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밖에 오는 길에 무슨 꽃이 폈던데 뭐 어떤 꽃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난 이런 날에는 뭐를 먹긴 하는데 뭐 이런 날씨에 뭐 먹는 거 어떤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세대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른으로서 내가 자꾸 내 삶의 지혜와 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르쳐줘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취향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
이런 게 좀 은은하게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네. 그 사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좀 제가 어떤 어른들을 만났을 때 좋아했을까 잠깐 떠올려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파엘 민정씨 형제도 그렇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편안함 같은 게 있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말로써 풍기지 않는 그 뭐랄까요? 삶의 향기, 뭐 분위기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모델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젊은 감각인 신부님들 제가 생각할 때 연세는 있는데. 연세 있지만 그런 그분은 활동적이라는 것과는 다 달라요. 젊은 감각이라는 거는 저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제가 하는 언어를 듣고 아 그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 뭐 예를 들면 BTS를 얘기할 때 BTS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억지로 그것도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자연스럽게 네. 인위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했던 분들은 그 저의 눈높이를 이렇게 같이 팔로우 한다라고 해요. 그런 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진짜 어른이 그 어른이 그냥 어른으로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추거나 뭐 의지적으로 노력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의 고유한 삶을 살 때 그분에게 매력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 포인트가 있다 생각해요. 그 각자 아까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색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걸 전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본인도 본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거 혹은 그 삶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질 때 어른으로 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대 간의 대화가 하고 싶어져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지? 사실 그 많은 인터뷰하는 분들 어른들의 모델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아주 소소한 라이프 스토리들을 얘기할 때 공감을 해요. 예를 들면 밀라노나라고 그 아주 유명한 최근에 그 패션 디자이너 우리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우리 유튜브에 좀 나가주세요. 여러 번 초청하고 있는데 그분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자신의 삶을 충실히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을 캐릭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그분에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출발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대담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중장년층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노년이든 그냥 자기 삶을 자기 색깔대로 충분히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 서로 다가가고 싶어진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교황님 담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두 대목이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씀하신 거랑 또 하나는 젊은이들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노년은 기억 지킴이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각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해야 될 뭐 본분이랄까 역할이 아닐까 그냥 자기 삶에서 네, 꼭 뭐 나 나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 해야 돼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번 교황님 담화문 혹은 이번 뭐 신부님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그런 거 한 말씀씩 해주시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질문도 좀 받아볼게요. 담화문 보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그 기억지킴이 얘기하셨던 네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세대가 간의 갈등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시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노인층, 노년층은 기억과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청년계층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계층인데 그 두 계층 사이에 경청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미래를 같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와닿았던 표현이었습니다. 네. 네, 차례로 신부님 이렇게 이어서 갈까요? 제가 아까 발제하면서 그 지역에서 출발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커다란 맥락은 지금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 지금 이 담화문과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 평화, 세대 간의 대화, 우리 사실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 보이거든요. 정치적인 이슈로도 마찬가지고 평화를 선택의 문제로 지금 갈라놓고 양쪽 정치 세력이 싸우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때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슈아레브 대사님이 강조했던 부분도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 언론사와 굉장히 뉴스를 많이 보시는 거라고 느꼈어요. 언론사를 계속 보면서 이 지금 정치 세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년에 올해죠. 올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면 교황님은 그거에 어떻게 응답할지 한국 상황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옵션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담화문에서도 그 세대 간의 대화 그리고 교육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들을 서로 알리려는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들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일하자는 얘기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물론 전체 담화를 그렇게 뭐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교황 담화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로 다가오는 초대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담화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가장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요.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세대 간 대화, 교육과 노동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말없이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평화의 장인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많이 와닿았고 결국 이 문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간에 끈끈한 연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려면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의성도 있어야 돼요. 다양한 연대의 방법을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나눠야 되고 이런 연대가 우리 사이에 끈끈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되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과 노동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도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뉴스를 조금 짧게 해서 이번 세미나 이 대담 내보내신다고 몇 분이 와 계시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질문 같은 거 여기 청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건 혹시 없으실까요? 저는 질문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 우리 중장년층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얘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그 빈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쇄신하고 혁신하고 바꾸어 나가려는 리뉴얼해 나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거는 단절은 이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그건 뭐 노인 세대든 청년 세대든 또 중장년층 세대든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계속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성찰하고 또 그러면서 쇄신하고 이러는 노력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우리의 그 여정이다. 결국 그것이 없다면 결국은 그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대화는 이어질 수 없고 또 우리 평화도 결국은 깨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잠깐만 여기 혹시 없으세요? 네,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심 기자입니다. 저는 그 대화, 세대 간의 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있는데, 제가 곰곰이 지금 세미나 참석하면서 기억했던 게,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이제 중년입니다만, 한 15년 전쯤에, 그때 장가도 가기 전이고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으로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본당 생활을 했었는데, 그 본당의 본당이 하나의 세대 간의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모든 국민이 함께 나와서 거리에 응원했던 것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이걸 세대가 경험한 세대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는데, 사실 그때 청년들, 뭐 청소년들, 뭐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굉장히 이렇게 거리에서 나누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건데, 너무 하나의 정말 거리에 그렇게 하나의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됐고 기회가 됐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본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었던 본당이 고덕동 본당인데, 지금은 그 본당이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몇 명이 나오셔서 청년들을 미사 끝나고 강좌를 한번 마련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기업인이고 기업을 잘 운영하셨고, 그리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직원들, 청년, 자식 같은 청년들을 꼭 뽑아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 가면 만나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셔서 본인들이 청년 시절에 어떻게 일을 했고,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말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호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몇십 명의 청년들이 와서 그 강좌를 들었는데, 그때 저도 50대 후반 60대가 되더라도 청년하고 마음이 다르지가 않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길거리에 예쁜 아가씨가 보이면 아직도 설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청년같이, 몸은 늙었지만, 물론 결혼해서 그 아가씨를 데이트를 할 수 없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서 정말 청년들이 느끼게 뭘 느꼈냐면, 정말 나이는 있으시지만 정말 우리랑 생각이 똑같구나, 또 삶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본당의 공동체, 정말 친자들이 몇천 명 되는 본당도 많고 10,000명 단위의 본당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소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팬데믹을 통해서 신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몇십 %만 미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황이 좀 안 좋을수록 오히려 세대가 함께 통합해서 미사하는 거죠. 어차피 청년들 나오라고 하면 많이 못 나오고, 청소년 미사는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하고, 함께 통합해서 이렇게 미사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에 엄마 부모님 세대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런 팬데믹 기회를 통해서 본당이 새롭게 또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를 삼을 때, 그런 세대 간의 대화가 정말 통합할 수 있는,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만 씨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의견을 듣고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자기
성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너무 좋은 얘기인 건 알겠으나 빈곤 문제가 맞고요. 세대 갈등의 이유는 왜냐하면 자기 성찰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배송 노동자라든지 뭐 배달 노동자들 자기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돈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자기 성찰을 하실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럼 저는 이거를 빈곤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회 구조를 좀 보고 이 구조를 깨는 활동들과 작업들을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세대 갈등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자기 성찰도 물론 그 과정에서 같이 수반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해주신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런 분과 같이 청년들은 함께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것도 15년 전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도 자, 네. 네, 짧게 네. 뭐 성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찰 너무 종교적인 삶이고요.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 아니면 뭐 자기를 들여다보는 어떤 인문학적인 여유가 방향에서 없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폭력적인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리고 15년 전 얘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원형으로 볼 수가 있고 아름답게 추억하실 수 있는지는 저는 좀 되게 당황스럽고 놀랍습니다. 그거 그냥 이 나이여도 젊은 사람 보면 그냥 존재 자체로 되게 좋다 그런 얘기지 뭐 그거를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를 이제 뭐 대놓고 했다가는 이제 요즘에는 좀 큰일 아니, 나긴 어쨌든 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그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되게 담백한 생각, 그냥 젊은이를 보고 이 친구의 열정을 내가 네.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에 대한 약간 기만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분은 스스로. 네. 그러니까 용어 하나를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는 대표적인 지금 우리 사례를 실제로 보고 계신 것 용어가 같아요. 아니에요. 용어를 떠나서 인식이 수반되어야 되는. 진정한 세대 간의 갈등을 보고 네. 저는 그 세대 간의 대화 네. 이 부분 성찰이라는 부분 이렇게 해주신 것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종의 비유로 얘기를 예시로 얘기를 들으신 건데 하여튼 지금 세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비유가 적합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 상황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겠다. 지금은 근데 훨씬 언어가 민감해졌고 세분화돼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샘플을 모양이 보죠? 네. 갖춰졌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저기 박문수 이사님 질문은 따로 없었고요. 없어요? 혹시 질문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 분, 두 분 정도? 네, 그러면 음소거 하시고 해달라고. 네. 혹시 질문하고 싶은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회원님들 중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두 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셔요? 네네. 한번 청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여기서 지금 수행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네. 지금 저희 PCK 회원님들도 오늘 한 50여 분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한 20분 정도는 저희 PCK 회원이고, 그리고 장상연합회 수녀님들께서 꽤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 수녀님 중에 한 분 정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 중에 변정의 도메니코 네. 님이라고 조금 연세 있으신 분 네네. 한 분 하고, 아, 질문하실 아니요, 그냥 청해서 한번 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변종영 선생님 지금 뭐라도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도 좋습니다.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해놓고 딴 데 가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변종준 공무원입니다. 네, 제가 협속을 해가지고 좀 딴짓을 한다고 전체적인 좀 그런 거를 끊겨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요. 예, 다른 것좀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양윤하 선생님 들어와 계세요? 나왔어. 지금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일이 있으셔서 먼저 나가셨어요. 아, 네. 박영인 선생님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PCK에서 평화공부했던 박영인 루치아입니다. 네. 채팅방에 있었었는데 그 세대 간의 갈등, 담론 이런 것들이 모두 언론들이 주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경 민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세대 변화가 되어야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세대 간 갈등도 담론이라는 그런 말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또 작년이나 노년층의 공감이나 경청을 습관화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노년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유행처럼 이렇게 떠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유행이 휘둘리지 않는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평화란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주가 해결이 돼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때 평화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특히 언론이 이 세대 간 대화 얘기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적인 얘기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수녀님 가운데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지 않을까요? 없으시네요. 아까 저는 신부님 발표 들으면서 좋았던 건 그 슈아레브 교황 대사님 이렇게 두 번이나 3년에 걸쳐서 질문하셨잖아요. 보통 우리 누구 얘기 들으면서 손들고 질문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 역시 젊으시구나. 저는 그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자꾸 질문하기, 일상에서 계속 이거는 뭘까? 라고 질문하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대화 나누면서 오늘 서로에게 좀 질문도 하고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얘기도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그냥 마무리로 그러면 우리 그냥 오늘 참여하시면서 어땠는지 그냥 간단한 소감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거의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라는 걸 진짜 대학원 다니면서 한 걸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좀 죄송한 거는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면은 조금 뭐 근거도 마련하고 했을 텐데 조금 의식의 흐름처럼 이렇게 글을 써서 오타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드리고 PCK 활동 제가 계속 회원으로서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요. 또 기회 있으면 또 초대해 주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라운드 테이블 주제 1번부터 너무 폐기 문화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얼어붙은 상태에서 어렵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조금 꺼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정돈이 잘 안 된 채로 되게 거칠게 나갔던 느낌이 있던 것 같아서 조금 후회도 되고 그래요. 시간도 충분히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왜 나는 그걸 미처 다 열심히 다 그 시간들을 쓰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남아있고, 한 번 더 하시죠. 말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대담 시간 가졌는데요. 사실 오늘 이 대담의 사회는 저희 PCK 공동 대표이신 이희윤 스텔라 수녀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었어요. 그 웹자보에도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수녀님 넘어지셔가지고 아이고.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까지는 해치지 않아서 지금 그냥 가려 중이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줌으로 보고 계신 회원님들과 수녀님들, 우리 이희윤 수녀님 잘 회복하시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대신해서 오늘 제가 했는데 혹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PCK가 하는 활동에 모두 좀 열심히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1년 동안 PCK 회원으로 회비 열심히 내주신 분께 저희가 이 캘린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부모님, 라파엘 씨, 쟁마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